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재 준비하셨나요? 자, 이번 시간 보시면 동양 철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양 철학 중에서 이제 윤리사상 파트를 딱 뽑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동양 철학 파트가 되겠죠. 이번 시간은 동양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에 처음으로 접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재밌네. 그리고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을 꺼내주시고 참 공부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욕심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료실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중요한 것, 바로 이것만은 꼭인데요. 두 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동양 사상의 연원이다라고 보면 농경사회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농경사회가 결국엔 유기체적 자연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게 중요했기 때문에 유기체적 관점, 즉 자연관 자체가 서양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농경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양 사상의 특징, 인간관, 그 다음에 자연관, 생사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곧바로 선생님이 준비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소설인데요. 정글만리입니다. 퀴즈입니다. 이 정글만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이 대하소설의 국민 작가로 불리고 있는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바로 중국이라는 배경을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지내시면서 썼던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하소설의 작가, 한강, 태백산맥 이런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누굴까요? 조정래 씨입니다. 조정래 씨가 이 작품을 쓰면서 중국인들을 해석하는, 또 중국이란 나라, 중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는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양 철학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관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관시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전무님과 옷 차장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도 하고요. 중국과 사업하면서 중국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시입니다. 관시가 뭘까요? 관계.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인간관계, 관계도 이런 거. 동양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선 이 관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선생님이 촬영했던 탐스런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의 6강을 보시면요.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동양 철학의 관계도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드린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엑기스로 딱 정리하면서 시험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조될 부분이 바로 이 관계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양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선 공자와 노자의 관계, 장자와 노자의 관계, 맹자와 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책에서 정글만리에서는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맨스와 벤스, 세 번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맨스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고요. 벤스는 본질을 굉장히 강조하는 중국인의 특징. 어떻게 중국으로 좀 진출하실 수 있겠어요? 진출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관시, 맨스, 벤스 이렇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한 건 아니라서 혹시 중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시면은 성조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여튼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관계의 미학이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사상가들의 관계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공자, 맹자, 순자가 보이고 있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주자, 주희죠. 그 다음에 왕양명, 왕수인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교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들의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은 불교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역시 원시불교의 석가모니의 사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를 출발로 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나뉘고 대승불교를 통해서 교종과 선종이 나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효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불교 사상이 발전을 해갑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조화를 강조하는 원융회통적 불교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엔 누굽니까? 노자입니다. 참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연배가 많은, 기록에는 없었다라는 설도 있는 노자. 그 다음 장자입니다. 도가 사상이고요. 도가가 발전하면서 종교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흐름 정리가 좀 되세요. 그 다음 묵자입니다.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비자입니다. 뭐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우리 교재에 다뤄지기도 하지만 그 5종 교과서 중에서도 이 묵자와 그 다음에 한비자, 지약사 교과서 이런 경우에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둘 법한 사상가들이고요.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 관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를 한비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느냐, 묵자는 어떻게 비판하느냐, 노자는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공자는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관시가 중요한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법,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까요? 롤플레잉을 하시는 거예요. 공자를 공부하고 나서 공자의 역할을 합니다. 노자를 공부하고 나서 친구한테 노자 역할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죠. 공자 얘기만 하셔야 돼요. 친구는 노자 얘기만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 대화하다 보면 문항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답이 보일 겁니다. 이런 공부법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관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4페이지에 나오는 농경사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글인데요. 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논술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논술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요걸 도출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양은 서양과 달랐다. 어떤 게 달랐냐? 농경사회였다. 농경사회는 뭐에 영향을 주었냐? 유기체적 자연관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십니다. 자, 볼까요? 자료실에 선생님이 쭉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잘 프린트하셔서 이 책에다 딱 꽂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양은 지성이요, 동양은 직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양은 지성이요, 동양은 뭐 감성이다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성이다는. 서양은 지성이고 동양은 직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 글이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서양의 사고방식은 지성적이요, 이성적이요, 논리적이다. 오호. 서양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지성적으로 다가선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대요? 동양은 직관이래. 직관은 보는 것이래. 보는 것 전체를 관망한대. 전체를 조망하고 관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동양 사람들이. 그 다음 지성은 보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정하는 것이고, 중국의 철학자 풍우라는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중국은 동양 철학을 얘기하죠. 농부의 견해를 가졌다. 즉 농장이나 곡식과 같이 농부가 다루는 것은 모두 이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고, 이에 반해 그리스 문명을 토대로 하는 서양 문화는 상인의 견해를 가졌다. 오, 상인은 농부랑 다르지. 농경사회가 아니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물건을 팔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이성, 쉽게 얘기하면 계산하는 능력. 그죠? 손해보지 않는 능력. 그 다음
이해가 오늘에 와서는 객관적이고 타산적이고 조작적이다. 아하. 그러면 서양과 동양 분명 다르구나. 자, 옆에다 써볼까요? 동양, 서양. 오, 직관,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성, 분석, 조작. 근데 동양은 전체를 관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농부의 견해라는 건 뭐예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 보고, 그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한대. 저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해결을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평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왼쪽은 대륙 지도인 중국 지도입니다. 오른쪽은 에게해 문명, 해양 국가를 드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달아놨어요. 다음은 각각 고대 그리스 지역 에게 문명과 고대 중국의 황하 문명의 평면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담았냐? 바로 가 제시문을 통해서 이 글과 지금 정리해놨죠? 나의 평면도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유 방식을 비교해서 기술하래. 분명히 지도를 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좁혀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륙이고 해양 국가였잖아요. 아까 지도가. 그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만들었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만들었는지를 기술하시는 거. 어때요?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시켜옵니다.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동양 철학의 출발점, 그 동양 철학의 특징, 오늘 공부할 동양 철학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요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술술술술 앞으로 내용이 풀려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자, 아까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국과 그 다음에 서양 얘기인데요. 중국은 동양 철학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중국 철학이 가장 동양 철학의 뭐 메이저니까. 예. 불교 인도에서 넘어온 것 빼놓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동양이라고 하고 서양, 에게 문명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지리적 배경입니다. 해양국가고 대륙국이고 전제왕권이 발달하고 폴리스, 도시국가가 발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다 영향을 줬어요? 경제에다가. 그래서 경제는 무역, 아까 상인의 마인드 이랬잖아요. 근데 동양은 대륙, 그리고 대륙에서는 농사를 지어 경제가 뭐가 발달돼? 농업이 발달돼. 치수가 중요해. 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되니까 농사를 지려면 어때야 돼요? 노동집약형이어야 되죠. 그러면 사회제도나 문화가 어떻게 발달될까요? 모여 살기 시작하죠.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죠? 막 나가서 물건 팔고 계산하고 이해타산, 지성적, 조작적 이런 게 아니라 모여 살면서 정착하고 가족제도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종법적 위계질서가 발달하고 예의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면서부터 몇 살이에요? 계급을 확인하는 거죠. 나이를 확인하면서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만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한 신뢰일 수 있죠. 왜? 그들은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고 사회문화라는 건 굉장히 자유롭고 신분제가 변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분석적인 시각 또 개인주의적인 문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화를 발달한 음식 문화로 봤을 땐 본인들의 접시에 딱 덜어 먹으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걸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같이 모여서 막 된장찌개 뭐 막 이런 거 막 맛있게 막 감자탕 막 먹어봐 맛있지 막 가족애를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문화와 이 문화는 분명 다르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유도한 것은 환경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즉
대륙국이냐 해양국가냐가 결국 그 사회의 문화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서양과 비교해 봤을 때 대륙이었던 중국은 동양 철학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은 바로 농경 문화였고 그 농경 문화라는 걸 중심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농경 문화니까 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자연을 막 지배하고 자연을 괴롭히고 이런 사상이 발달할까요? 아니죠. 항상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자연의 뜻에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한 것이 바로 동양의 농경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24페이지 양가로 1번 농경 문화와 동양 사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동양 윤리 사상의 흐름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지우고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쭉 보셨을 때 동양 철학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시적이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학생들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서양 철학보다 문제 푸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도무지 지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안 채져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많이 서구화되어 있다는 거. 어찌 보면 동양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조작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 교과서를 서양 철학부터 내놓는 것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을 접한 학생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저하고 동양 철학을 좀 음미해 보십시오.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처럼 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동양 철학은 동양 철학의 미학을 느껴야 된다. 아까 관시의 미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자료실에 제가 탑재를 해놓을 건데 송쌤이 소개하는 동양 철학, 동양 윤리 사상의 완벽한 공부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 자료를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름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야기 동양 철학. 이야기처럼 다가서라 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공자의 이야기, 순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와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재밌는 이야기처럼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음미하면서 이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활용하시면 좋냐면은 이렇게 안에를 쭉 들여다보면 내용 정리되어 있고 뒷부분에 이야기 공자, 이야기 맹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재밌네. 야,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공자의 사상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화장실 가실 때.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볼일 보러 가시면은 한 3분, 4분, 뭐 5분 이렇게 있으시는 분, 좀 길게 있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냄새는 배겠지만 들고 가셔가지고 쭉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수능 시험에 45% 정도 출제되는 동양 철학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야기 동양 철학 잘 활용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처럼 분석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음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그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를 할 겁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제가 옆에다 잠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동양 사상의 흐름편에서 이제 나오는데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되게 그냥 뭐
뻔한 얘기 같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기는 겨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막 강의를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뜰 때도 아직은 겨울일 거예요. 그래서 의상도 이제 겨울 옷을 딱 맞춰서 입고 있죠. 겨울 지나면 새 학기가 찾아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는 분명히 조금 지나면 더위가 찾아오고 더위가 지나고 나면 추위가 또 옵니다. 대자연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역에서 한 말이 그걸로 끝날 걸까요? 아니,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추위, 고통이 있다면 괜찮은 날도 있고 더위가 있다가 또 추위가 오기도 한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자. 선생님도 힘든 때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힘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봅니다. 굉장히 추워요. 나는 지금 너무 추워. 내 인생은. 추위가 있으면 분명히 더위가 올 수 있어. 따뜻한 날 올 거야. 더위가 있으면 분명히 추운 날도 와. 그러니 내가 굉장히 추울 때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하고 정말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망가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인생의 아주 깊은 의미를 주역이 이야기하면서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사진을 하나 딱 보여드려요. 뭘 보여드리냐면 봄나물 딱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최고의 보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나물 싫어하는데요. 나물이요. 정말 그 두꺼운 얼음으로 꽝꽝 얼어있던 그 지표면을 뚫고 어느샌가 봄이 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에너지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제철 봄나물은 보약 못지않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만든 말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봄나물 드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착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철학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춘추 전국시대의 동양사상입니다. 근데 그 춘추 전국시대의 이런 지형도에서 봤을 때 왜 이 시기에 전쟁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상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왔을까? 그것을 우리는 백화제방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사상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착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철기가 발달되었다. 철기가 개발되면서 우경과 심경이 가능해집니다. 우경이라는 건 소를 통해서 깊숙이 씨앗들을 그리고 그것이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 급속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토지가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별로 생산력이 없어가지고 그 토지가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땅 이게 철기가 개발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 부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땅이 가장 중요한 권력 부가 된 것처럼 그 철기의 개발이라는 것이 사회를 이렇게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상업과 그 다음에 화폐의 발달, 심지어는 무기들이 발달되면서 더 많은 땅들을 갖기 위해서 땅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이다.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이 무한 경쟁의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을 제가 아래 딱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춘추 전국 시대의 다양한 사상들이 백화제방이다 라고 불리울 만큼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한 것은 바로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철기의 사용. 그리고 철기의 사용은 어디에 영향을 줬죠? 토지의 관념의 변화. 그래서 다양한 사상이 등장했다. 그걸 우리가 배울 것이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농경사회. 그만큼 농경사회가 동양사상에서 중요한 뿌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쭉 진행되는
동양 사상의 특징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필기가 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양 윤리 사상 유기체적 세계관부터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우고. 자, 첫 번째 내용은 동양 사상의 특징, 한국 사상의 특징,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입니다. 제목을 동양 사상, 한국 사상의 특징.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동양과 한국은 동일하다라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동양, 한국과 비교해서 서양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서양과 동양이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바로 주제를 이렇게 잡았네요. 유기체적 자연관.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제가 이상적 인간관, 이상사회, 마지막으로 생사관,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교재의 24페이지까지 쭉 정리를 하는 건데, 저는 그 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을 유교로 통일하고요, 2번을 불교로 통일하고 3번을 도가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유교라고 쓰고요, 불교라고 쓰고요, 도가 혹은 도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구분을 하냐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도교는 오두미교 이래에 도가 사상이 종교적으로 정립된 것을 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불도 할 때 사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출발했던 사상으로만 접근하면 도가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맞고요. 나중에 도가와 도교의 차이점은 우리가 장자 다음으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자, 유기체적 자연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유교에서는요, 천과 지가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중간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원리, 도덕 원리라는 것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 그 다음에 맹자 뭐 이런 책들에 보면 천명지위성이란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은 하늘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러한 속담 중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막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늘은 주로 유가적 하늘입니다. 즉 하늘이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다음에 땅, 하늘과 땅에 인간이 중간적 존재라는 표현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인연생기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인연생기는 한자어입니다. 불교 들어가면 제가 원시불교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인연생기는 인도말, 즉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그 중국 사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인도말, 이 석가모니의 말로 하면은 인연생기는 이 뿌라티띠아 사무뚜빠따라는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뿌라티띠아 사무뚜빠따라는 인도말, 범어를 이렇게 음역을 하다 보니 인연생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인연생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인연이죠, 인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인연, 그죠? 인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옷깃만 스쳐도, 이게 다 불교 용어란 말이에요. 찰나 뭐 이런 거, 겁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인연생기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카메라로 만난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인연인 건 거죠.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감독님은 저하고 전생에 진짜 막 부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PD님 뭐 밖에 막 다 CG팀 뭐 다 엄청난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만났겠죠. 아,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소중한 연결되어 있는 인연들인데 이거죠.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드라망이라는, 인드라망.
이게 인드라망이 뭐냐면 인드라가 불교에서는 이 사람의 태초의 모습이 그물 같은 건데 이 그물코에 다 막 이렇게 옥구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드라망 이런 것도 힌트가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생명체도 나랑 전생에 연결이 되어 있고 소중한 인연인 건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양과 다르죠. 나무를 단지 그냥 페이퍼, 즉 종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 프랜시스 베이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는 우주를 담고 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틱낙한 스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도가에서는 어떻게 자연을 이해할까요? 바로 자연 자체가 이코르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 바로 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로 살아라. 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도가 사상가들은 자연이 이코르 도다. 가장 자연과 닮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도에 맞는 것이다. 자연을 거스리려고 하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연 중에 가장 노자가 좋아했던 게 물. 그래서 상선약수. 물처럼 살아라. 막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상적 인간상. 자, 그러면 1번 역시 유교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 혹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리를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공자가 그리는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되는 통치자, 바로 군자, 성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군자가 갖고 있는 덕목이 뭐냐? 이 사람은요, 자, 가로 열고 도덕성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유교에서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불교. 불교는 보살님입니다. 자, 보살님 중요한 힌트 드릴게요. 보살님은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티티아 사무투파타처럼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음역한 겁니다. 그 불교, 이 중국에서 음역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원래 보디 사트바, 그러면 보디히 사트바가 보리살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보리를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사트바 하면은 중생들을 의미해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보살의 가장 중요한 건 한자로, 여러분들 한자 뭐 안 쓰셔도 되지만 요 단어가 나오면 이 보살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너의 본성을 잘 깨달어, 이렇게 변했어 할 때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각자를 쓰면서 중생까지 보살피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도가가 나와야 되겠죠. 도가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진, 이르다 지자예요. 이를 지자. 그러니까 이른 거죠.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인, 이거는 참진자를 써요. 참된 자유인. 그 다음에 뭐 신인, 그 다음에 뭐 천인, 뭐 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시험은 얘네들의 공통점이 나요. 공통점. 이것만 공부하고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농경사회부터 출발해서 농경사회가 유기체적 세계관에 영향을 줬고 이상적 인간상은 어떠냐? 이런 건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현실의 노력을 통하여, 이거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저 얘기했던 대로 문제 풀 때도 이게 또 등장해요. 현실의 노력을 통해서 뭘? 그렇죠. 긍정적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한번,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본성, 원래 다 긍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회복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두 개만 설명을 드렸어요. 유기체적 자연관과 이상적 인간상.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동양사상은 지문을 자꾸 읽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배운 저 키워드들과 내용, 개념을 여기에다 해석하는 데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자료냐면 자, 우리 25페이지예요. 선생님도 펴놨는데요. 25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오, 하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명, 지위, 성이니라. 그 다음에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솔성, 지위, 도. 그 다음에 도를 따르는 것을 교라고 한다. 수도, 지위, 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중용.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유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역시 자연 친화적이고 유기체적이다. 사람은 땅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인법지라고 합니다. 땅은 하늘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지법천,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은 도를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천법도. 근데 결론이 도는 법자연, 도덕경이다. 그래서 도덕경 6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확인해 두더라도 결론이 이건 거죠. 자, 이 도덕경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연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자연 친화적, 유기체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답니다. 비유하자면 세계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해야 된다. 서로서로가 뭐예요? 서로서로는 그렇죠. 상호 의존적. 갈대처럼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대자연과도 기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아까 공부한 대로 우리가 이 이상적인 인간상의 결론은 공통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 탐스런 교재 잘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를 가보시면 28페이지에 유교와 불교 및 도가 도교에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 불교에서는 보살, 배웠죠? 도가에서는 지인, 신인, 천인.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인간상은 비록 도를 추구하는 방식과 형태는 다르지만 본인들이 정의 내리는 도는 달라요. 본인들이 정의 내리는 성인은 달라요. 본인들이 정의 내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뭘 향해 있느냐 보세요. 자신에게 원래부터 밑줄 그세요. 부여된 본성을 인간 세계에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여기 공통점.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예전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와 전통윤리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2008년부터 제가 수능 특강 강의를 하면서 다뤄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전통윤리라는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문장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공통점 뭐다라고요? 각각 정의하는 바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래 긍정적으로 갖고 태어난 본성을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 노력,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이상사회, 그 다음에 생사관,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자, 이상사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리했고요. 세 번째, 이상사회. 근데 이상사회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특히나 1번, 유교에서는 공자를 통해서 대동사회를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죠? 2번, 불교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보살님 같은 그러한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저런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국토가 만들어지면 된다. 근데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불국정토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줄여서 불국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노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에게 이상적인 국가는 뭘까요? 그렇죠? 소, 국, 과, 민.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땐 이상사회 또한 아까 얘기한 유기체적 인간관, 이상적 인간상 이런 것들과 유기체적 자연관이죠. 한목에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4번은 생사관입니다. 요게 또 가끔 활용이 돼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와 우리 윤리와 사상을 함께 공부하면 좀 시너지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 생사관 같은 거는 생활과 윤리의 죽음의 윤리 파트에서도 또 다뤄지거든요. 유교에서는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물어봐요. 제자가 스승님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죽음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야 이놈아 내가 이거는 목적상 사용한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잘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음이야 알겠느냐. 이게 공자가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한테?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오히려 현실에 더 집중해서 살아라. 죽음에 대해서 왜 생각하느냐 이거죠. 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몰라 이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더 군자가 되려고 현실적인 노력을 해 이거죠. 똑같은 얘기가 또 펼쳐져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생사관이니까 생과 사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이게 다 뭐 같다는 거 아니에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사일여 여는 같을 여자 생과 사는 같다라는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육도윤회 그러니까 뭐 천국, 인간도, 그 다음에 아수라, 뭐 아기, 뭐 지옥도 막 이래가지고 육도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현세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동물로 축생도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기 아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아귀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생과 사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3번 마지막으로 도가입니다. 도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자는 뭐라고 했느냐? 삶이란 기입니다. 한자 기, 기가 모인 것.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 산계한 것.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엔 이들의 결론이 뭐냐? 야, 죽음은 기가 흩어진 거고 삶은 모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 결론입니다. 현실적인 삶에 충실하라. 여기 결론이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린 요런 이 동양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공통점 아까 우리가 봤던 글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 33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동양 사상의 흐름,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 이런 걸 정리할 때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림 A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상적인 인간상 가를 봤을 때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하고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자, 인격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가는 뭐죠? 군자, 성인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유교. 유교에서는 왜 이렇게 강조하죠? 솔선수범해서 또 단순하게 내가 수신했다라고 끝이면 안 되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건 뭐예요? 사회적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런 게 오늘날 선비정신 되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선비정신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가는 누구예요? 유교네요. 그 다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구보리 보디히죠. 그 다음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쳐 자비를 실천한다. 아래로 중생, 살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사트바를 살타라고 하고 보살 이렇게 살로 줄였죠.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가는 그렇죠. 보살. 어디에서? 그렇죠. 불교에서. 세속을 초월하고 대자연과 하나가 돼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 이건 뭐예요?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거. 그러면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하는 건 누구? 지인, 진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불도 순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공통점. 자, 1번. 생과 사를 분리하여 이해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특히나 용어 자체가 불교는 생사일여. 그 다음에 아까 장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은 기가 모이는 것이고 사는 기가 산계하는 것,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런 데 가끔 나오지만 장자는 부인이 죽었을 때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했다고 학생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장자는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 초월하자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2번, 수양을 통한 타고난 본성의 실현을 중시한다. 정답은 이거예요. 수양을 통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양을 노력으로 바꾸면 현실적 노력이고요. 타고난 본성은 긍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조금 팁을 드리면 이 수양이라는 표현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양은 도가에서 보기엔 인위적인 노력으로 육아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 노력을 통한 타고난 본성의 실현을 중시한다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수양을 통한 해도 크게 다르진 않죠. 왜냐하면 수양이 아까 얘기한 이러한 유불도의 노력들을 대명사처럼 사용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임에 틀림없습니다. 3번, 창조주의 은총을, 이거는 중세 크리스트교 토마스 아퀴나스나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이 정도 되겠죠? 안 되고요. 연기를 깨달아 선행에 힘쓸 것을 주장한다. 이거는 불교만 해당이 되죠.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분리된 개별체임을 강조한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5번에다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될 건 뭐예요? 동양은 전체적으로 유기체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자연 또한 그렇다라고 본다. 오늘 수업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동양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 유기체적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 이런 걸 정리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공자의 철학부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자를 만나기 전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 꼭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